남북한이 한통속이 되어 평화통일이 됩니다. 남북관계 전문 팟캐스트 정세현, 황박렬의 한통속 4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오마이뉴스 황박렬입니다. 오늘이 한통속 시즌 2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요. 올해 2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시즌 1을 했고요. 그래서 여름 방학을 좀 하다가 이 시즌 2 시작을 이 대구에서, 그것도 이 공개 방송으로 하게 돼서 저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영광입니다. 정세현 장관님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소개가 있었지만 요새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문제 선생님이시고요. 예, 남북관계 해설사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수원에서 강연하시고 오후에는 순천 갔다가 12시 넘어서 대구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 청주 교원대에서 강의하시고 저랑 대전에서 만나서 지금 대구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평택 강의를 하시고 15일 날은 이제 북중 접경지대 탐사를 위해서 대련으로 이제 출국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선거 이 일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시즌 1 방송 마치고 이제 통화는 여러 번 했는데 저도 뵙기는 좀 오랜만에 오늘 뵙습니다. 장관님 여전히 만보기 차고 다니신가요? 그럼요. 예. 여전히 12,000보 정도. 네, 15,000보.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강행군을 해도 몸살 안 나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하여튼 월요일 날 부천 저녁에 대개 이제 시민단체들 초청 강의이기 때문에 대개 7시부터 시작을 하죠. 오전 7시요? 아니, 저녁 7시. 네.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오후에 정세 토크, 프레시하는 거 2주에 한 번씩 하는 정세 토크. 그리고 다시 수원에 황인성 시민사회 수석이 중심이 돼서는 수원에 또 시민단체 연합에 가서 또 7시부터 9시까지 그거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제죠. 어제는 노무현 재단하고 이제 이정우 교수님이 또 연구원장으로 계시는 그 연구원의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단 70년 이런 관련해서 그거 하고 바로 또 저는 순천으로 내려가서 순천에서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좀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 40분부터 교원대학교 중앙교육연수원에 교장반 특강이 있었어요. 2시간짜리. 그거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오전 오후로 뜁니다. 지금 제가. 예. 내일도 오후에 평택에. 주로 지금 제가 이 밤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움직이는 무슨 이상한 올빼미 같은 부엉이 같은 입체가 되는데, 여기 이제 8.15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8.15 지나면은 저도 한가할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왜 남북관계 해설사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평소 한통속 진행하는 것처럼 저하고 이제 정 장관님하고 한 20분 정도 이 현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말씀 먼저 나누고요.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 통일은 과정이다 이런 주제로 장관님께서 이제 강연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신 분들한테 종이를 아마 이제 받으셨을 텐데 작성하셔서 주시면 장관님 강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를 아무래도 이제 이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이호 여사님 방북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호 여사님 방북단에 이제 사진 전담하시는 분이 홍성규 씨라고 이제 가셨는데, 이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북단 타고 다니는 버스에 북한 안내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01년하고 2004년에 이제 방북 경험이 있는 분인데 그때는 버스마다 이제 안내원들이 있어가지고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에 좀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한이 없었다. 그리고 평양 거리에 고층 건물과 택시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휴대폰 당연히 뭐 이제 걸어다니면서 통화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 그리고 옷차림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밝아졌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상당히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유엔에서 대북 제재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오이사 대북 조치 취해진 지도 꽤 오래됐는데 오히려 상황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는 걸 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우선 첫째, 뭐 남쪽이 됐건 외국에서 온 손님이 됐건 대부분은 안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촬영 금지 구역 같은 데서는 사전에 주의를 줍니다. 여기 사진 찍지 마십시오. 근데 그걸 완전히 방임을 했다고 봐서는 상당히 뭐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나. 특히 평양에 관한 한 사진 찍어도 좋다.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래서 외부 세계에 그것이 알려지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계산된 행동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위 밖에서 온 사람, 뭐 남쪽에서 간 사람도 밖에서 온 사람들한테 사진 찍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조금 전에 황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유엔 대북 제재가 아직도 살아 있고 또 남쪽의 오이사 조치도 뭐 풀릴 기미도 없고 그래서 밖에서는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봐라. 우리는 거기에 관계없이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우리의 생명력은 이만큼 강하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계산된 홍성규 사진가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찍어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아마 가리면 뭐 비켜주면서 찍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더 찍기를 원했을 거다.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리고 핸드폰 들어간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법 오래됐죠. 근데 그것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도 뭐 사실은 그건 뭐 철저하게 다 도감청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생활 정보만이라도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사회가 상당한 정도로 이제 개방적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출발선에 서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뭐 가입자가 200만이라고 하던가 뭐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평양 시민이 아마 전부 그 정도 될 테니까 지방에도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제 기억에 올해 초에 북한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 수가 230만 대가 넘었다 이렇게 집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인구를 한 2,300만 정도 잡으면 한 10분의 1 정도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신은미 씨 다 아시죠? 그러니까 7월 말에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또 이제 평양 비롯해서 이제 북한 다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다가 그 평양 사진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했던 종북몰이를 했던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이 신은미 씨 이제 비판하는 투긴 하지만 평양에서 페이스북 이용해서 사진이랑 글을 올리고 있다 이런 걸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SNS 활용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됐죠. 그걸 해야죠. 아니 뭐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변화된 측면이에요. 그전 그것도 안 됐었죠. 네. 근데 그 외국인들의 경우에 그런 SNS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앞으로 북한이 확실하게 개방개혁으로 갈 거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시간에서 오이사 조치로 꽉 틀어 막아놨더니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의 무슨 그 장마당 시장이죠.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났다. 뭐 그런데 그건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설명입니다. 사실 그 장마당이라는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북화해 협력이 활성화되는 그 과정에서 남한으로부터의 이 지원이라든가 남한으로부터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북한 경제가 북한이 자진해서 사회주의 이 경제 관리 방식을 약간 수정해 가지고 자본주의 제도 시장 원리를 상당히 많이 적용하는 그런 이 지침을 2002년 7월 1일부로 내렸습니다. 그걸 이제 유명한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라고 그러는데 그 보면은 이 기업이나 협동 농장의 자율 경영 책임 경영제 그다음에 농업 생산에서 협동 농장에서 작업반 단위 그렇게 규모를 뭐 200명, 300명의 때로 그냥 움직였었는데 그전에는 그걸 뭐 30명, 40명으로 쪼개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가구 정도로 묶어서 한 번씩 실험을 해보고 전국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가면서 그 실험한 결과 분명히 그렇게 하니까 소득이 단위 면적당 소득이 올라간다. 그리고 기업소의 책임 경영 경영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일용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더라. 이미 그렇게 했었고 그때 그 했던 사람이 한때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진행이 되면은 반드시 좀 저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보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박봉주가 지금 총리로 있는 박봉주가 그때 그걸 밀고 나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데 대한 내부적인 저항 때문에 총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저 함경남도 그 사람이 이제 그 화학공업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난론 연합기업소인지 거기에 총지변으로 가 있다가 장성택이 김정일이 그렇게 세상을 뜨고 장성택이 실권자가 되면서 장성택 계열입니다. 장성택 다시 불러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다시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방식으로 다시 지금 북한 경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MB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제재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하여튼 북한 경제가 유엔 대북 제재나 우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이쪽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큰 탈 없이 일단 굴러가고 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대북 정책 그러니까 압박 정책 이 제재 정책이 통한다는 착각을 하고 대북 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 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보고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그런 데 대한 생각이 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움직임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가 이 한통속 진행하다 보면 이 정장관님이 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흥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MB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좀 흥분을 하십니다. 제가 이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제 장관님이 얘기하시다가 MB의 시간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약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다음 얘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분단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4일 날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파주 비무장지대 이제 목함지대 폭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관 이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전화 인터뷰 뭐 이런 걸 받고 답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목함지대는 분명히 북한이 매설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짓은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했다면 그거는 난리가 나는 거고, 그거는 뭐 조사해가지고 정말 별도의 또 그 문제가 되는 건데 했다고 봐요. 그거는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뭐 따져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북한이 왜 그런 짓을 했겠는가?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8월 5일입니까? 8월 5일 날. 8월 5일 날 백마고지에서 경원선 복원 뭐 기공식 남측 구간 기공식 네,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그 중에 하나가 지금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이라는 아이디어가 집권 초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대한 일종의 북한 나름의 견제구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남북 간에 DMZ에다 무슨 놈의 평화공원이냐. 그게 지금 지뢰밭인데.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는 일체 막아놓고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면서 무슨 경원선 철도 복원을 그 남쪽 구간만 먼저 시작하는데 장차 북한하고도 협상을 해가지고 북쪽 구간도 마저 끝내겠다 하는 식의 아주 그 혼자 자화자찬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대한 일종의 견제구 내지는 비판. 꿈도 꾸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의미로 그런 지뢰를 매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비무장지대 주변에 대한 정책, 철도도로 연결도 비무장지대 관련이죠. 꿈도 꾸지 마라. 전단 문제도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일체 해결해줄 기미도 안 보이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마음대로 해라 그럼. 마음대로 해봐라. 되나?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거기서 젊은 23살, 4살짜리 젊은 하사들이 다리가 잘려 나갔으니까 그 다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참 안타깝죠. 많이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 김정원 하사라는 23살 이 친구가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역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곧바로 확성기 방송을 지금 재개한다고 그러잖아요. 확성기 방송은 천안함 사건하고 했어요. 거기다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 거였었죠. 그동안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심리전 방송까지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것이 노무현 정부 때지만 6월 3일부터 5일까지 무박 2일로 설악산의 켄싱턴 호텔에서 열렸던 2차 장성급 회담에서의 합의 사항에 의해서 그게 중단됐었습니다. 물론 그걸 중단해주는 대가로 서해상에서의 남북 함정 간의 무선 교신이라고는 그건 우리가 끌어냈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걸 요구했습니다. NLL 주변에서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함정들 간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것이 결국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함정 간의 무선 교신을 하도록 하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고 그런 필요를 안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교신까지 돼버리면 자기들의 돌발적인 행동 낮은 대남 위협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밀어붙이었더니 나중에는 그러면 확성기 방송을 좀 중지해주면은 자기네가 그걸 받겠다. 그때 국방부나 국정원의 심의전 파트에서는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통일부하고 국방부 반대하죠. 국정원도 반대하고 통일부하고 그때 이종석 차장이 있을 때죠. 차장 시절입니다. 청와대하고 손잡고 둘이서 밀어붙여가지고 국방부와 국정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중단을 했었어요. 그때가 장관 재직 시절이었죠. 예. 그랬더니 지금 11년 만에 그걸 다시 재개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철거를 했었죠. 쭉 철거를 했고 그러다가 천안함 사건 난 뒤에 그걸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방송을 시작하면 조준 사격하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그랬지만 그 확성기 이 고성능 확성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의 그 주변 주민들을 다른 데로 대피시키고 또 출입을 통제하고 뭐 하는 짓이야 이거야.
언제 그것이 조준 사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생업을 포기하라니 그쪽에 들어가서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하사가 20대 초반에 있는 하사가 그건 대책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북관계에서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식견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북쪽의 전략이니 우리의 정책이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아직은 잘 모르라고 봐요. 지옥군인 하사니까.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이게 정말로 참 제가 볼 때는 어떤 현 정부의 어떤 그 당국자보다도 훨씬 더 사려 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그 한민구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응징해라 이런 이제 촉구성 발언을 이제 계속하니까 추가 보복과 관련해서 국민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속 시원하게 한다는 말을 이전에는 또 저쪽 서해상으로 뭐 북쪽이 포격을 하면 원점을 때려버리겠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원점이 어디예요? 평양이죠. 평양? 때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쪽이 북쪽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거기에 상하는 약간의 이 반발 내지 저항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반격을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저쪽에 더 거센 소위 이 공격으로 에스컬레이트 될 때 미국은 반드시 스톱 여기서 끝내라. 한 대 맞고 끝내라. 이게 그동안의 한국군의 대북 군사 행위를 이 미국이 막아온 선례입니다. 김신조 사건 때도 치려고 했죠.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이 더 이상 확전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우리 개입 안 한다. 그럼 못하죠. 랑군 사건 때도 치려고 그랬죠. 원산 상륙하려고 그러고 미국이 17명이나 그런 외교사절들 진짜 그냥 외무장관 줄줄이 그렇게 해서 희생당했는데 대통령 하나만 살아남았었죠.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당연히 그야말로 속 시원하게 국민들의 속 시원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때도 다 68년이나 83년에 다 생각을 했었지만 미국이 막았으면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전시작전 독재권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때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대로 2012년 4월 17일 날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마저 찾아왔더라면 북한이 절대로 저런 짓 못합니다. 미국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맡겨놨다는 얘기는 팔을 뒤로 묶였다는 얘기예요. 입만 살았어요.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나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네. 속 시원하게 한다는 얘기는 저쪽이 그야말로 원점을 때리는 수로 대량 이 보복을 한다는 얘기인데 후회할 정도로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저쪽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치고 나오죠. 그럼 이게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력은 점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내세우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우경화까지 밀어주면서 일본의 일본 돈으로 자유대 병력을 증강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린 역할을 해달라는 건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의 이 군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신경전은 해가지고 제압을 하려고 그러지만 실제로 전쟁으로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런 판에 아니 한반도에서 이 저희들끼리 티격태격하다가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책임 관할권 내로 문제가 번져 오는 것을 가만 놔두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건 좋습니다. 립 서비스로.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면은 정치적인 의미가 큰 자리인데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했으면 그걸 행동을 옮겨야죠.
나중에 가서 뭐가 속 시원한 거냐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우문하겠죠. 그전에는 원점을 때리겠다는 얘기 몇 번 했어요. 지금 저 김관진 실장이 이 국방장관 할 때 많이 했죠. 국방장관 하면서 굉장히 유행시킨 말이죠. 원점을 타격하겠다. 어제 지금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니까 어젠가요? 그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윤우덕 의원이 이제 한 얘기가 있죠. 이 목함지뢰 사건 나고 나서 우리 군에서 북쪽 그 초소 뭐 타격 이런 걸 검토했다. 근데 내부적으로도 이게 확전 우려가 있어서 뭐 좀 자제를 했는데 재밌는 부분이 저는 제일 재밌게 본 부분이 주한미군이 반대했다.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이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개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충돌을 이제 막아왔던 입장 그대로 이제 해온 거죠. 그러니까 평시작전 통제권은 김영삼 대통령 시에 돌아왔지만 정시작전 통제권이 지금 미국에 지금 계속 맡겨놓은 상태, 그걸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평시에서 전시로 넘어가는 게 종이 한 장 차이, 머리카락 하나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시작전권, 평시에도 전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견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야. 전쟁이 벌어진 뒤에 확전이 되기 시작한 데부터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무슨 속 시원하게 보고 그러고요. 그냥 말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봐주셔서 제가 약간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적어서 모아서 주십시오. 나중에 강연 끝나고 또 그걸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뢰 사건 관련해서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지뢰 사건이 이제 4일 오전 7시 35분하고 7시 40분에 이제 두 차례 폭발이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오전 11시 반에 북한에 대한 이제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원선 남측 구간 연결하는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이제 남북 화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이런 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 NSC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본 걸로는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한 분이 정세현 장관이세요. 그러니까 10일 날 제가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기사를 이제 썼고 그 다음에 다시 그저께 좀 키워서 이제 기사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근데 장관님께서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하셨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하시면서 NSC 상임위원장을 이제 겸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이었는데 그런 경험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4일날 오전 7시 반, 7시 30분, 7시 40분? 35분하고 40분이죠. 글쎄 그게 터졌는데 그게 대통령한테 몇 시에 보고가 됐느냐는 거에 대해서 국방부 얘기 다르고 지금 NSC 얘기가 다릅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날 당일날 오후인가 보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아주 그냥 정부가 특히 청와대가 코너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은 거기서 태평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말이야.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쪽에 편지를 보냈냐 말이야. 뭔 짓이냐? 물론 그것이 그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을에 있는 지뢰 폭발 사고 같은 것은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철책선 바로 남쪽에 통문 바로 남쪽에 매설이 됐었고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달라요. 우리가 매서는 지뢰를 우리 군인들이 잘못 알고 밟아가지고 다리가 절단되거나 하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 몇 시에 보고를 했느냐에 대해서 적극 시간을 4일날 오후에 했다. 뭐 그 이후에도 몰랐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냥 간단한 사고인 줄 알고 거기 갔다. 이러다가 이제 비서실이 NSC가 몰리니까 NSC가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드디어 국방부가 장관이 그냥 기억에 의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청와대 체면을 살리려고 하다가 장관을 완전히 바보를 만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의 체면을 살리다 보니까 그런데 컨트롤 타워의 체면을 살지도 않죠.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은 더구나 소위 대북 용의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바로 NSC 실무자 회의, 거기 이제 장관급 회의도 있지만 그 밑에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실무자 회의라도 열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통일부에서 대북 조치 취할 것이면 당분간 좀 유보해라. 그다음에 대통령도 넌 그래서 어디서 얘기하면서 만약 그런 걸 연설문 다 써놨는데 떠나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서 애들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체적인 그 사건 규모나 그 원인 같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일단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이것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북한이 이런 짓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원선 보고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왔어야죠. 응? 애드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더구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하려면 애드립에 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비서진들이 써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잘못이고 어쨌건 지금 이게 보고 시간을 가지고 이제 와서 밀고 당기는데 사고 난 뒤에 5일이나 있다가 편지 보내다가 거절당했다. 그 다음에 사실은 4일날 이런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10일에야 털어놓는 이 국방부하고 통일부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구나 요즘같이 SNS가 발달돼 있고 언론이 이렇게 그냥 국민의 여러 가지 이 알 권리라고 그럴까 이런 걸 생각해서 취재 경쟁이 아주 심각한 이런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5일씩이나 숨기고 있습니까? 그 숨긴 거예요, 그것은. 그 무엇을 위해서 숨겼느냐? 나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편지를 주려다가 거절당했으면 그걸로 끝이야지. 그 다음날 또 왜 안 받아가? 또 그 다음날 또 왜 안 받아가? 이게 무슨. 그런데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NSC의 컨트롤 타워 문제는 사실 이 정부만의 문제는 이 정부만 이렇게 비판받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지금 앞에 이정우 실장님 계십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그런 비판이 있었고 그 앞에도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여러 연평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구체적으로. 소외교전 때 보고 NSC 굉장히 늦게 열렸다. 이런 비판들도 계속 있었단 말이죠. 에이, 그건 바로 1차 연평해전은 99년 6월 15일입니다. 그로부터 1년 했던 6.15 정상선언이 나오지만 그때도 바로바로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NSC 회의가 열리느냐 하고 그때는 장관이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으니까 조성태 장관이 그래서 이런 지침으로 하시오 해서 지침을 내려줬죠. 근데 하여튼 대응은 철저하게 하되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 대목에서 확실하게 때려야지 무슨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2002년 6월 29일 날 연평해전에 또 지침이 돼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이거 막 다 붙여요. 그때는 사건이 터진 뒤에 바로 우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별
통일외교안보 특보 임동원 특보하고 저쪽에 대남비서 김용순하고 하트라인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쪽에 전화 들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절대로 이것은 이 평양하고는 평양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지 부대에서 현지 부대장의 결정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문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다음에 바로 사과 편지 보낼 테니까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아달라 하는 답을 듣고 대통령은 도쿄로 가신 겁니다. 그 다음날 폐막식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것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로 구두로 이쪽에서 이제 해명을 요구하니까 해명하면서 사과하고 공식적인 사과 편지는 곧 보내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까지 받았기 때문에 NSC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었어요. 예. 바로 저쪽에 해명해 버렸으니까 사과하고 없을 때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때리느냐 속 시원하게 때려버리느냐 원점을 때리느냐 하는 결정을 할 때만 NSC가 필요하지 대통령급에서 결국 이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하더라도 근데 대통령 바로 그 최측근이 바로 북쪽의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과 통화를 통해서 그래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NSC 굳이 열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 가서 그때도 늦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제가 이런 걸 질문을 드리면은 이 당시 직접 경험하신 게 많고 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게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막 날짜를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한 사람이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NSC는요 네. 여기 어떤 한 사람을 특별 거명해야 하면서 이 칭찬해서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종석 차장이 워낙에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무적으로 회의 열어가지고 장관급 NSC 회의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도 거기 결정하고 열어봤자 시간만 끝나면 바로 대통령 식보에서 결론 내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통일은 과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한 30분 정도 강연 말씀 듣고요. 다시 질의응답으로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통일 문제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물러나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제가 하여튼 이런 그 당시에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한두 살 때부터 강연을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방공 강연이라고 할 때입니다. 방공 이제 방공 뭐죠? 장충동에 있는 게 방공연맹. 지금 이제 자유총연맹이라고 이름 바꿨지만 방공연맹 70년대 중후반이니까 통일원도 가기도 전에 공산주의 이런 비판도 하고 다니고 무슨 북한의 대남 전략도 비판하고 이제 그런 강연을 하고 다녔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일 문제에 언급이 됩니다. 끝나고 나면은 의뢰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통일 언제 돼요? 지금 이 중에도 아마 그런 질문에 날 끝나고 저 사람 한번 질문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답변 드립니다. 통일은 언제 되냐는 질문은 통일은 남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걸로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은 우리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통일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거다. 통일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노력을 할 때 그때 통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과정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통일할 때는 결과로서의 통일된 상태를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군대가 하나고 외교 공관들도 하나고 애국가도 한 개고 등등 국회도 하나고 이런 상태를 통일이라고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그런 상태가 언제 다가오느냐 하는 질문이 통일은 언제 되느냐는 건데 정부가 하나 되고 군대가 하나 되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남과 북이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쪽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남과 북이 똑같은
그 의지를 가지거나 똑같은 힘을 거기에 쓸 수는 없어요. 솔직히 북한이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을 비롯해서 통일과 관련된 것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국력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IMF가 우리 그 국력을 평가한 거 보면은 IMF가 계산한 우리 GDP 총액은 1조 4,494억 달러인가 그래요. 1조 4,500억 가까이 됐죠. 북한은 400억 달러입니다. 37대 1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퍼캐피탈로 나눠도 그건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도 북한이 통일 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회방은 놓을 수 있죠. 회방은 놓을 수 있죠. 회방은 놓을 수 있지만은 주도권 행사할 수 없는데, 그럼 이제 통일은 긴 시간 동안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소위 이니시어티브를 행사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는 쪽에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대개 이제 통일은 정치 공동체까지 이루어진 상태를 통일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통일까지 되고 군대도 한 개, 대통령도 한 분 뭐 이렇게. 근데 사회 발전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 이 경제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토대 위에서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어떤 이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통일이라는 것은 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독일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된 후에 내쪽 나지 않았었습니까? 미영불소가 다 나와 그 쪽에서 점령을 했는데 미영불 그 구역이 이제 서독이 되고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이 동독이 되고 인구는 대개 한 4대 1 정도 됐었어요. 통일될 당시에 6,400만 대 1,600만 그랬었으니까 지금은 좀 인구가 늘어났겠죠. 뭐 거의 통일된 지가 벌써 25년이나 됐으니까 거기도 거의 9천만 가까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 동서독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는데 이 서독 지역이 아데나머 수상과 에르하르트 수상 시절, 그러니까 기민당 시절에 완전히 동독을 봉쇄해가면서 이른바 할슈타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서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동독과 거래하면 우리하고도 관계를 끊어라.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할슈타인입니다. 그 당시에 외교부 차관의 이름이 성이 할슈타인인데 차관 이름으로 그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이름이 붙었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틀어 막아놓고 철저하게 분리해가면서 독일 동독은 무시한 채 독일 경제를 발전시켜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말하자면 파이가 커진 뒤에 분배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교수님, 경제학자님한테 물어봐야지. 분배 문제가 나오니까 분배와 복지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는 보수적인 정권보다는 진보 성향의 정당이 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3인당이 그래서 집권을 해요. 사회민주당이.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그 당시에 초대 총리는 빌리 브란트 수상이었는데 그 빌리 브란트 수상은 베를린이 동독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쪼개가지고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서베를린 시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됐지만 이 동독 지역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베를린과 서베를린 뭐 그게 담벼락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뻔히 아는 거고 국내적으로 이 복지나 이런 그 여러 가지 후생을 늘리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국부의 상당 부분을 동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퍼주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퍼주기예요. 얼마나 퍼졌느냐. 그러니까 브란트가 집권한 것이 69년이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89년 11월 9일인데 그 20년 동안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간 돈과 현금과 현물이
1044억 도이체마르크나 됐습니다. 1044억 도이체마르크.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그 환율이 조금 달러하고 그 마르크하고 환율이 그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1.8대 1로 환산할 때 580억 달러입니다. 580억 달러를 20으로 나누면 20년이니까 20년 나누면 연간 29억 달러씩 건너간 겁니다. 6,400만 정도, 6천만이 넘는 서독 사람들이 1,500~600만 되는 동독 사람들을 몇 개 살린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동독은 당시에 동유럽 8개국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서독이 워낙에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차이가 컸었죠.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동독이. 수상하죠. 코낄 것 같으니까. 근데 뭐 하여튼 거절하기 어려운 각가지 명분 또는 그 빠져나가기 어렵게 구조화해가지고 돈이 건너가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그 통로는 교회였었습니다. 동독의 교회가 살아 있었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 물론 그건 전부 다 예산으로 해서 독일 종교에다가 종교단체에다 넘겨줘서 거기서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독일 총리하는 앙겔라 메르켈은 그 당시에 그때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그 이제 개신교가 센데 아닙니까? 남부 쪽은 가톨릭이 좀 있지만은 독일이 되게 이제 개신교가 강한데 서독에 독일 교회 총본부가 있었어요. 동독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발령받으면 동독지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 정도 왕래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우리하고 또 차이기는 하지만은 앙겔라 메르켈은 그때 서독에서 동독으로 파견된 목사가 그냥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메르켈은 거기서 학교 다니고 공산당 당원도 됐었고 해서 커가지고 나중에 통일된 뒤에 지금 국회의원 돼서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독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출신은 뭐 서독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연간 29억 달러씩 갔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해석하는데 뭐 이제 독일에도 그 통일부에 해당하는 미니스트리움 피어 인더 도이치 한델룽 그러니까 내독 관계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더 베아니국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소위 미니스트리 오브 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 미니스트리 오브 인터 코리안 릴레이션스 이런 식으로 그 성진을 붙여놓고 그야말로 참 로키로 하면서도 꾸준히 돈을 보냈어요. 먹을 걸 보냈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줬어요. 차관도 줬어요. 계속 민심이 넘어오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문제를 갖다 와서 해결해 주니까. 소위 독일의 공산당은 또 이름은 또 뭐 사회당인가 그래요. 사회민주당인가 사회당이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 공산당인데 그게 해결을 못하고 독일 정부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서독에서 다 해결해 주다시피 하니까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서독의 체제가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 마음이 계속 넘어오다가 결국 20년 만에 몸이 마저 넘어온 것이 89년 11월 9일날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고 성격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헬무트 콜 총리입니다. 3인당의 그 동방정책 그러니까 속된 말로 대동독 퍼주기 정책이 시작된 뒤에 동독이 어떤 짓을 했느냐. 간첩을 수상실에까지 침투를 시켰어요. 비서실에. 그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브란트 수상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제 후계자들이 계속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 일관되게 대동독 지원을 하다가 다른 국내 정치적 이유로 해서 그 독일의 정권이 기독교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민당에서 3인당으로 넘어와서 13년 동안 집권하다가 다시 기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기민당의 총재가 헬무트 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총리가 됐죠. 헬무트 콜이 딱 집권한 뒤에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동독 정책만큼은 동방 정책만큼은 계속한다. 당내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탄핵하자.
아니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념의 정체성부터가 있는 건데 어떻게 사회민주당이 하는 소위 동독 정책을 개성 발전시키느냐 말이야. 정권 재창출도 아닌데 적대적 정권 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발이 나오죠. 그런데 당시 당내의 절대 다수의 저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아니다. 그게 맞다. 계속하는 게 좋다. 만약 그때 골수상이 그걸 중단했으면 독일 통일은 없습니다. 13년 동안 했던 것은 10년 공부 도로감의 탑을이라고 그건 없었던 일로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마저 7년을 더 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겁니다. 그 있잖아요. 뭐 다 했다가 그 판에 가서 그냥 어떻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정부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자성어가 있을 텐데. 자, 독일 민족의 유대성은 우선 그 퍼주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 정책을 퍼주기나 다름없는 정책에 대해서 여고야고 물론 여는 뭐 당연히 그건 자기 거니까 야도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간첩을 수상실에 파견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정책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런 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고 지나갔다는 사실. 그다음에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정책을 계속했다는 사실. 이게 독일 통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어려운 용어를 쓰면 그렇게 29억 달러씩 연간 연평균 29억 달러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이 넘어가고 물자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서독의 민심이 마음으로 넘어왔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통일 구심력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하나의 덩어리가 돼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독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사실상 서독 경제권에 편입이 된 셈이에요. 경제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회문화적인 공통점도 늘어납니다. 되게 이 수준에 따라서 노는 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부잣집 애들이 노는 거하고 부잣집 애들이 입고 다니는 패션이 다르잖아요. 가난한 집에 그건 대충 그냥 조금 얼른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뒤져보면 상표가 짝퉁이고 그런 것들도 있죠. 바로 그런 경제적인 수준의 경제적인 공동체가 돼가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커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로 갔습니다.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만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긴 과정이고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경우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죠.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대북 지원이라는 게 95년에 있었던 15만 톤 쌀 지원 딱 그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그때 15만 톤 주는데 첫 배가 갔는데 북한이 뭘 잘 몰라가지고 인공기 개항을 강요하는 바람에 민심이 뒤집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이상 못 줬어요. 계속 북쪽에서는 쌀 더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또 북경에 쌀회담 때도 이제 갔었는데 그쪽은 더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그 민심 때문에 못 준다고 그러고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그건 유야무야 돼버렸지만 그때 15만 톤이 가기 전에 사실은 일본이 50만 톤 주겠다고 그랬었습니다. 북한이 이 식량난이 심각해지니까 WFP에다 손을 벌렸어요. 이거 좀 살려달라. 국제적으로 좀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니까 그게 신문 나죠. 일본에서 먼저 우리가 50만 톤 주겠다. 왜 그러는가 그 사람들은. 식량난 때문에 저게 보트피플이 나오면은 갈 데 없이 일본으로 온다. 강 건너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중국으로 가봐야 그게 뭐 중국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잘 살 때가 아니니까 일본이 훨씬 잘 산다는 건 누구든지 아는 관계로 일본으로 온다. 그다음에 해류의 흐름을 봐서 과거의 고구려 유민이나 백제 유민이 그냥 남파선일수록 정확하게 서해에서는 규슈 쪽으로 하고 동해에서는 니가다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해류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철 씨 타고 온 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는데 일본 간 거예요. 바로 그런 선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트피플 오면 골치 아프다. 50만 원을 주고 부족한 거에 뭐 절대적인 많은 분량은 50만
50만 톤 절대 그걸로는 모자라지만 그러나 50만 톤 정도를 줘가지고 그거 먹고 보트풀이 안 나오도록 해야만 우리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에서 50만 톤 주겠다고 했었어요. 계산이 빠르죠, 일본이.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조문 문제 때문에 94년 김일성 사망 조문 문제 때문에 북쪽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지명 공격을 아주 심하게 할 때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쓰고 있는 용어는 그건 유도 아니에요. 그건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일본이 이거 일본이 주는데 우리가 안 주면 되겠나 이거. 체면 문제다. 해서 일본 보고 연락해서 좀 뒤로 서라 뒤로. 우리가 먼저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먼저 갔어요. 쌀 주러 갔는데 통일부, 안기부, 적십자 이게 3인 1조로 되게 갑니다. 인수요원이. 인도요원입니까? 가서 이제 인수증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수증 받고, 그 다음에 또 하역이 끝날 때까지는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크레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등짐으로 전화를 오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기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등짐 지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아니, 남조선 사람들 같아? 이 소문이 나는 거지. 쌀 표시를 또 적십자만 하라고 그러니까 표시 없이, 누가 준다는 표시 없이 보냈건만 아니, 남조선에서 쌀이 왔다. 소문이 그냥 쫙 퍼지는 거죠. 나중에 일본에서 간 50만 톤도 왜 우리 것이 돼버렸어. 자, 바로 그겁니다. 입에 먹을 걸 넣어주는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는 거지. 사람이면 먹을 걸 받아 먹으면서 그들에게 적개심을 갖는다는 건 그건 동물도 그런 짓 안 합니다. 동물도 그런 짓 안 해요. 먹을 거 주는 사람한테는 해코지 안 하잖아요. 더구나 이제 이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이제 쌀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바로 이 식량난이 심각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김일성 사망 후에 경제가 막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막 탈북자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95년부터.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실의 햇볕 정책이라는 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우리가 좀 메꿔주고 그러면서 이 마음을 사가지고 관계를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참 잘못 건드린 거야. 아직 멀었는데. 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쌀 보낸 것도 첫 해는 안 보내고 첫 해는 이제 비료 주려다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쌀을 비료를 못 줬지만 99년부터 비료를 보내고 2000년부터 이제 쌀을 보냈습니다. 쌀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제공자 표시를 한글로 못 하게 했어요, 저쪽에서. 그래서 쌀이라고 하는 걸 한글로 쓰고 40kg은 이제 로마자하고 이 알파벳으로 썼지만, 저 아라비아 숫자하고 알파벳 썼지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만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에 제가 들어가니까 저한테 쌀을 좀 분량을 늘려달라 이거예요. 30만 톤에서 좀 늘려달라. 얼마나 늘려주랴? 그랬더니 50만 톤은. 그 50만 톤 너무 많고 내가 10만 톤을 올려준다. 책임지고. 그 대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이 제공자를 한글로 써라. 못하겠다 이거. 그러면 30만 톤 다시 간다.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주기로 했으면 뭐 제공자 그냥 줘야지 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니 글쎄 이게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르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주고 나서 저쪽이 우리한테 그 고맙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서가 훨씬 강하니까 나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도 이건 박아야 되겠다. 옥신각신 밀고 땡기는데 마지막에 저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탁 걸었어요. 작년까지는 안남미를 사서 30만 톤을 보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한글로 박으면은 국산쌀이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국산쌀하고 안남미는 밥맛이 다르잖아요. 확실하냐? 내 책임진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내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기 위해서는 10억에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대체 누가 할 줄 알겠는데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내가 이건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쌀이 이제 쭉 갔습니다. 40만 톤, 제가 이제 2002년에 40만 톤, 3년에 40만 톤, 4년에도 40만 톤 결정하고 제 후임 정동영 장관이 50만 톤을 줬어요. 또 비료 20만 톤씩 가던 것을
저만 보면 더 달라고 그래요. 그 이제 10만 톤을 더 늘려줬는데 봄비료 20만 톤을 받아갔는데 가을에 비료를 좀 10만 톤만 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비료 포대도 이게 적십자만큼만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제공자 표시 없이. 그리고 이제 그 사용법은 구두로 해주고. 지금 그 포대를 만들려면 재고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 달쯤 걸릴 수 있다. 아니면 거짓말 좀 한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각 회사마다 비료 회사마다 쌓여있는 창고에 쌓여있는 그냥 기존 포대에다 넣어서 보낸다면 내일도 보낼 수 있다. 10만 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왕에 대한민국 그 쌀포대도 받았는데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받으면은 거기에 이 비료를 시비할 때는 물을 얼마를 타라는 것이 설명서 잘 있기 때문에 그 고맙게 알았죠. 그래서 이제 90만 톤, 30만 톤, 30만 톤, 30만 톤 정농장은 또 10만 톤 올려줬어요. 이제 40만 톤 이렇게 갔습니다. 자, 쌀 170만 톤이 가려면 40kg짜리 170만 톤이 가려면 쌀 포대가 4,250만 개가 필요합니다. 북한 인구가 한 2,400만 조금 넘습니다. 2,430만 정도. 그 걷지 못하는 이제 애기들하고 이제 뭐 이 팔다리가 신통치 않아 가지고 누워 있는 노인들하고 걸어다닐 맘도 없고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2장씩 들고 서도 남아요. 그리고 거기는 쌀 40kg는 대한민국에 써 있고 비료 포대 무슨 경기도 성남시 무슨 화학 해가지고 사용법 한글로 돼 있고 민심이 넘어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진짜. 저희는 일선에서 일을 하니까 갔다 이제 인수 요원들이 가서 듣고 온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진짜 비바람에 몰아치는데 동포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우리 참 고맙게 알고 먹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그 남쪽의 그 언론에서 좀 이걸 뺏어간다느니 뭐 줬다가 걷어간다느니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맙게 알고 먹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즐겨 쓰던 말입니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 그건 남쪽에서 쌀 줘서 고맙다는 얘기가 아니라 쌀독에서 인심 난다. 따라서 우리 조선노동당은 그리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인민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만 이 체제가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 체제는 지지가 올라간다. 즐겨 쓰던 말이에요. 바로 쌀독에서 인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전체적으로 임기 5년씩 해서 10년이지만은 실제로 물건을 주고 뭐 쌀을 주고 비료를 줬던 것은 토탈 해봐야 한 6년,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해마다 썼던 남북협력기금 쌀 사주고 비료 사준 돈은 4천억 원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4억 불이죠. 아까 그 29억 불이라고 그러죠, 독일. 우리가 4억 불이면 우리보다 7.25배를 더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독일과 우리의 국력을 GDP 총액을 인구도 우리가 뭐 적지만은 GDP 총액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1조 4,500억 달러 된다고 그랬고 독일이 3조 4,284억 달러인가 그래요. 그게 그 3조 뭐 우리보다 그러니까 2.5배 이상 잘 사는 게 아니라 2.2, 3배 정도밖에 잘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동독에 지원한 것은 우리보다 7배 이상을 지원했다. 그러더니 20년 만에 통일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경제 공동체부터 만들어지고 사회문화 공동체, 정치 공동체 이 순서를 밟더라. 통일은 그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통일의 구심력이 커져야 되는데 구심력을 키우는 방법은 결국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소위 의식주를 누가 중심적으로 해결해 주느냐, 지원해 주느냐 하는 데서 바로 구심력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장관님은 좀 확실히 마이크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저랑 만났을 때 계속 며칠 동안 계속 강연을 오전 오후로 하셨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잠겨 있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지금 마이크 잡고 이 강연하실 때 보니까 목소리가 또 원래 목소리가 그냥 쌩쌩하게 나오시네요. 지금 강연 중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저희 팟캐스트 그 팟빵이라고 팟캐스트들 모아놓은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게시판이나 또는
이 한통속 관련돼서 이제 매회마다 이제 제가 기사를 간략하게 그 정리해서 기사를 쓰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장관님한테 듣다 보니까 이게 퍼주기 대장이 여기 있구나 이제 이런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이제 그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이왕이면은 퍼주기 대마왕 뭐 이런 걸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4,250만 개라고 하면 진짜 대단하죠.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북한 관련 사진이나 이런 거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런 사진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원산이나 뭐 신의주 이런데 평양 말고 이런데에 이 차량이나 무슨 오토바이 이런 걸로 트럭 같은 걸로 물건을 나르는데 거기 포대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는 포대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용물은 다 먹고, 이제 예, 그게 사진들이 가볍고 나옵니다. 질기고 타지도 않고 잘 찢어지지도 않으니까 끈다르면 배낭이고 그냥 이렇게 위에다 뭐 적당히 해가지고 묶으면은 웬만한 무슨 뭐 이 농기구 같은 것도 담아서 댕길 수 있고 군인들도 그것다 줄 달아서 그냥 메고 댕기면 군인들 뭐 이 군인 배낭 있죠 도플백 우리 더블백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뭐 도플백이 돼요. 하여튼 그런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8년까지도 가서 봤지만은 2007년 6, 7, 8년까지는 댕겼습니다. 이명박 정부 1차년 금강산 관광 사건 나기 전까지는 평양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민화협재가 의장 자격으로 한 200~300명씩 모아서 저쪽에 무슨 뭐 지원 행사도 하고 갔을 때요. 이게 뭐 도처에 자전거 뒤에 쌀 40kg 대한민국이 그 누워서 가기도 하고 서서 가기도 하고 그런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걸 보고 평양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기자들도 같이 가니까 저런 것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넣은 것을 아니까 장관님이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북한에다가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다 대한민국을 지금 심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쌀포대 이 사진은 한 20대 많이 들어가는 뭐 오늘의 유머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사진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주기 효과가 이런 거구나. 퍼주기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퍼주기 효과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사진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월 3일부터 한통속 관련 진행하면서 정세현 장관님하고 이제 매주 만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면 저희 아버님보다 이제 더 자주 뵙는데 제일 놀랬던 게 이게 놀라는 게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세요. 근데 1977년부터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십니까? 뭐 내가 미국에 그렇다고 해서 난 반면은 아니에요. 저는 미국도 우리에게 유리하고 편리할 때는 써먹자. 저는 반복도 아닙니다. 북한이 물론 우리한테 잘못하는 것이 많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외교를 하는 데서는 북한과 관계를 잘 꾸려나가면서 그걸 힘을 삼아 레버리를 삼아서 중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해서 외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절대로 동맹 의미 없습니다. 자기 좋을 때 동맹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맹국은 완전히 자기 국가하고 자기 국가와 민족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면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친미도 아니고 용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은 써먹자. 또 중국도 써먹잖아요. 외교에서는 나 아니면 전부 남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과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우리고 우리가 미국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에서 그러는 거지. 근데 하나 지나간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 난 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예요. 이거 해도 돼요? 네?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그 부분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냥 뭐 돌아가셨는데 옛날 얘기 참 비도 오고 그만둔 뒤에 한번 같이 그만둔 보건복지부 장관 김하중 같이 그리고 그때는 저는 6월 말일 날 물러났는데
9월쯤 됐을 때는 국방장관도 바뀌고 법무장관도 바뀌었었죠. 그래서 네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청와대가 이제 그 사저에 가서 이제 관저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저녁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바로 이렇게 노 대통령이 있으면 바로 이쪽에 앉았었는데 그 내가 당선자 시절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무위원들 중에도 미국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래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94년 10월 21일자로 체결된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에 의해서 북한이 영변 핵 활동을 중지하면 그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200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미국이 50만 톤씩 중유를 제공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네바 기본 합의의 더 큰 그 약속은 뭐냐면 활동을 중지하면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 수교 협상을 시작해 준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약속해놓고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잃어버리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사사건건 견제를 하는 바람에 수교 협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합의를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나 북한은 그 약속은 뭐 나중에 또 이행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또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수로 지어주는 거에 대한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70% 바가지 씌우고 46억 불짜리 공사인데 70% 넘기고 20% 일본한테 넘기고 10%는 자기네가 낼까 그랬더니 난데없이 EU한테 가서 씌우더라고요. 미국은 중유 50만 톤만 제공했습니다. 매년. 근데 그것을 2002년 10월 달에 평양을 대표단이 평양을 갔다 오더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라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자백을 했다는 식으로 가지고 이제 제네바 기본 합의를 깨는 순서를 밟고 있었어요. 2002년 가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유 제공을 중유 제공을 당장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김대중 정부 말년이니까 선거도 끝났고 그만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계속해서 두 정부에 걸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낙제한 사람처럼 근무할 줄 알았습니까? 전 낙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을 못하고 낙제를 했어요.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정치 대국인데 큰 나라답지 못하다. 내년 2월까지 중유 제공 연도가 이제 3월부터 돌아가서 2월 말에 끝나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중유 제공 연도가 내년 2월 말까지면은 그때까지는 중유를 주어야지 왜 이렇게 큰 나라답지 못하게 당장 중단한다고 그러냐? 이거 뭐 이렇게 째째하냐? 라고 이제 어느 조찬 간담회 가서 강연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서특필되죠. 당선자 시절에 그러니까 뭐 그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보신 거예요. 그때 당선자 시절입니다. 12월 그때가 20 며칠 뭐 이렇게 됐을 때니까 해는 아직 바뀌기 전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장관까지 된 사람은 틀림없이 미국 편일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못할 것이다라고는 일종의 뭐 선입관이라고 할까 고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만은 비밀을 짐작컨대 그 대목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할 만한다. 그 뒤에도 저는 그것 때문에도 미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할 말 해야 됩니다. 요새 같았으면은 바로 잘렸을 것 같은데. 요새는 들어가지를 못하지 잘리기 전에. 지금 이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국무위원 중에도 미국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결국 미국이 그 이듬해 2월까지 줬어요.
그럼 끊었습니다. 아까 박수 치시려고 하는 분들 좀 크게 한번 치시죠. 에이 무슨 뭐 어차피 지금은 뭐 잘릴 일도 없으신데요. 뭐 자리다. 저기 질문 그게 그런 것이 종북딱지 붙는 이유가 된단 말이야. 뭐 장관님은 퍼주기 대모함으로 돼 있으니까 이 중간에 이 질문지들이 왔는데요. 이게 박은영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퍼주기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에 반감을 품거나 찬성하지 않는 시민들도 꽤 많습니다. 사회적 동의나 여론, 그 민심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제가 이제 통일 90년까지만 얘기를 하고 통일 원심 얘기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통일의 원심력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의 원심력은 기본적으로 밖에 있습니다. 이른바 주변 4대 강국이 통일의 원심력입니다. 우리를 분단시킨 나라들이고 분단으로 인한 소위 기득권이 벌써 70년을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기득권이 깨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이 안 되기를 바라요. 말로는 통일을 지지한다. 평화적으로 통일해라.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건 다 누구나 하는 소리고. 근데 불행히도 우리 내부에도 통일의 원심력이 있습니다. 퍼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빨갱이들하고 협상을 하느냐. 그것은 압박으로 군사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굴복을 시켜야지 어떻게 협상으로는 뭘 해보겠다고 그러냐. 착각이다. 쌀과 비료를 주니까 돌아온 것은 해고고 미사일밖에 없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통일의 원심력이에요. 남북 화해협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이야기는 화해협력을 반대하고 남북 간의 평화 번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통일의 원심력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로 그 내부의 통일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부딪히는 것이 이른바 남남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퍼주기가 그렇게 해서 독일의 경우에 그 바로 우리가 퍼주기라고 딱지를 붙인 그 방법으로 해서 통일이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일리 있다.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반감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는 질문이신데 김대중 정부 이제 1년 1개월을 하고 나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1년 1개월 정도 하고 난 뒤에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된 상황에서 내가 지금 그동안에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햇볕 정책을 대북 정책을 설명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회담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당시에 3개 정당 대표들을 반드시 찾아가서 신문에 난 거 이상의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 이상은 알아야죠.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 그 남북관계 사설 쓰는 사람들은 그 한꺼번에 모으면 잘 안 옵니다. 자기들끼리도 친구가 있어요. 이른바 피어 그룹이 있으니까. 그걸 335로 해가지고 조찬, 오찬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들이, 취재 기자들이 아는 것보다는 좀 더 이게 내막은 이러니까 이해를 하고 글을 쓰셔. 응?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때려잡는 식으로 추측성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사설로 그 대북 정책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서비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편집국장이나 어떤 정치부장을 또 불러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이제 주요 신문 몇 군데만 딱딱 찍어야죠. 근데 어떤 점에서는 출입 기자들이 제일 정보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가지고 그건 계속하고 플러스 알파로 바로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자. 평통 자문위원 조직들이 있으니까 뭐 대구도 오고 부산도 가고 다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무슨 여기 제일 큰 호텔이 뭐죠? 대구에 뭐라고 그러죠? 스페인 그쪽 인터블고 인터블고인지 어딘지 하고 그런 데다가 팔을 벌려놓고 저녁 식사 제공하면 한 500~600명씩 옵니다. 직접 거기서 제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저기 해당 실국장들 데리고 나가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 기조 발표 같은 걸 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교류협력국장이나 정책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아주 성의 있게 질의응답을 하니까 아주 이제 뭐 아주 초보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식견 높은 질문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만 일일이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제가 이름을 열린 통일 포럼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제가 5개월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이 17개월 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1년 1개월 이쪽에서 1년 5개월 이렇게 있었는데 1년 그 5개월 동안에 25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그 한 1.5회 정도 서울에서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자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직능 단체별로 여성 단체만 좀 모이십시오. 여성 대표들. 심지어 이제 뭐 대한 경우에 아주 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슨 재향군이네 이런 데로 찾아가서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장관이 직접 설명할 테니까 직접 질문하십시오. 실무국장들 데리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이 사람들 더 잘하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퍼주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는 정부의 홍보 자료를 통해서는 뭐요? 그중에 한 분이 참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홍보 자료 그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깨알처럼 된 걸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누가 그걸 읽습니까? 돋보기 쓰고 그 누가 그걸 읽어요?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맑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나이 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생긴 그걸 누가 읽냐 이거야. 장관이 이렇게 직접 와서 설명하니까 정말 쏙쏙 들어오는구만. 그러면서 어떤 분은 군 단위까지 좀 댕기셔. 왜 퍼줘야 되는지 근데 이해가 되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장관이 직접 또는 차관이 직접 이렇게 그야말로 공산주의 용어로 이게 군중 노선입니다. 김일성 모택동이가 그 정권을 유지하고 민심을 장악하는 데서 인민들 속으로라고 해서 아주 현장까지 지금 현지 지도가 그 바로 군중 노선이에요. 아주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직접 협동농장의 간부들이나 농장원들하고 또는 기업소의 작업반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고충이 있는가, 당에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 황공무지로서에서 그냥 호피가 나게 일을 하죠. 근데 요즘은 현지 지도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지만은 원래 그 군중 노선은 공산주의의 조직 이론입니다. 소련에서도 했어요. 당의 방침을 직접 민중들 속에 들어가서 설명하라. 이렇게 홍보 무슨 뭐 이 매개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직접 설명하라. 제가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공산주의 이론 비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써먹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나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가끔 어디 무슨 축사 나가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직접 시간 나면은 지방까지 직접 도는 것이 좋습니다. 도 단위로. 아니 그리고 장관이 와서 설명한다고 그러고 식사 제공한다고 그러면 진짜 한 500~600명씩 와요. 그 지역에 맑게 하는 사람 다 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 제공을 강조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뭐 참 맹자께서 그러잖아요. 맹자께서 민은 식이 위천이라 밥을 줘야지 뭐. 그리고 북쪽의 민심이 넘어오는 게 뭡니까? 먹을 걸 줬기 때문이지. 쌀떡에서 인심 난다는 얘기를 금방 했건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희정 선생님이 답을 좀 알고 질문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수 정당 및 보수 언론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지원 정책에 성과가 있음을 알면서도 왜 비난하고 가로막을까요? 성과를 알죠.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바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크건 작건 분단으로 인한 혜택을 받든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든지 하는 또는 그런 사람들과 가깝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통일의 원심력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계속 심화 발전되면 자기네가 위험해진다. 수몰될 수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난 반대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분리를 해야 돼요. 아주 기득권에 아주 밀착이 돼가지고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은 도리 없는 거고
고립화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산주의 이론인데 소위 적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잠정적으로 동맹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통일전선 전술의 그게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주적을 남겨놓고는 보조적인 적도 그 우리의 보조 세력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쪽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아니 공산주의 조직 이론이 때로는 써먹기 괜찮은 것들이 좀 있어요. 아까 군중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일전선 전술에서 소위 주공전선을 딱 정해놓고 주적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잠정적인 동맹 세력을 만들어 놓고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다음부터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씩 떼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건 바로 기득권이 허물어질까 봐서 알면서도 자기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반대로 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박준철 선생님 질문이신데요. 이 금강산 총격 사건의 배경 또는 의미에 대해서 부탁드리면 되는데 이 금강산 사건이 박광자 씨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사건의 배경은 없고 네. 그분의 낭만주의 때문에 사건이 난 거예요. 일출을 보겠다고 그래서 다 그 경계선인지 모르고 다 살살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지 명령이 검은 물체가 움직이니까 해 뜨기 전이니까 이제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 섰으면 괜찮을 거예요.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해 뜨는 거 보려고 왔는데 왜 안 돼요? 그러면 아니 여기 안 됩니다. 가시라요. 이렇게 했을 텐데 뛰었단 말이에요. 정지 명령 계속 뛰니까 수상한 사람이라고 쏘았죠.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제 뭐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떻게 여자를 쏘냐는데 그 여성들이 그 비분 관계가 되리라. 여자는 무슨 뭐 그런 소위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이제 일종의 정보 염탐을 하러 들어온 사람으로 보고 쏜 겁니다. 쓰지 않으니까. 예. 벌써 2000년 7월 11일이니까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상용 선생님 질문이신데요. 사실 제가 5년이 뭐요? 2008년입니다. 2008년. 이거 한동숙 녹음할 때 이렇게 7년이 지났는데. 제가 숫자나 연도를 틀려가지고 이렇게 장관님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7월이니까 7년이 지났네요. 7월 10일. 예. 이상용 선생님 질문이신데요. 이게 질문 한번 직접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그 통일을 반대하는 그 원심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기득권 세력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공을 팔아먹고 사는 이런 그룹들 또 군 장교 출신들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북한에도 그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그 집단들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우리 쪽은 뭐 당연히 아주 설명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 거기다 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런 쪽에서 일생을 살아온 분들은 체질적으로 그건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위 존재 이유가 침해되는 것은 싫으니까. 군 장교로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이건 실화인데 강영훈 총리께서 남북 고위급 회담 총리급 회담할 때 이제 1, 2차 때 수석 대표를 하시지 않았어요? 1차 회담을 서울에서 하고 2차 회담을 평양가서 해야 되는데 안 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여튼 내가 6.25 때 김일성을 상대로 싸운 사람인데 어떻게 김일성이 앞에 와서 각하라고 하느냐. 난 안 간다.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군단장 시절은 이미 지난 지 오래됐고 지금 총리로서 저쪽에 총리가 우리 대통령을 예방한 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총리가 가시면은 김일성을 예방해야 되니까 91년이기 때문에 김일성도 살아있을 때죠. 그리고 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설득하고 그래서 가셨는데 그런 식이에요. 내가 6.25 때 김일성이 북한 공산당 권하고 싸웠는데 내가 어떻게 김일성이한테 가서 각하라고 부르냐.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긴 가셨어요. 김일성이 얼마나 능수능란한 사람입니까?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딱 지금
지시로는 금수산 기념공제라는 데가 그때는 이제 주석궁입니다. 그건 궁이라는 말 잘 써요. 어린이 소년 공제라는 말도 쓰고 딱 현관에 딱 버티고 서 있다가 팔을 탁 벌리고 어서 오시오 총리각하 이렇게 딱 끌어안아 버리니까 거기서 자기가 총리각하라는 호칭을 듣고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주석각하 안 할 수 있어요. 하고 말았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소위 그 경력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도 두 번째 질문. 북한에 당연히 있습니다. 저쪽에 개성공단을 2천만 평, 개성공단 2천만 명을 내놓을 때 저쪽에 군부가 얼마나 반발을 했는데요. 김정일 앞에서. 그게 어디입니까? 6.25 때 남침 루트 일본 아닙니까? 거꾸로 우리가 북진해 올라갈 때 그 루트 일본입니다. 아니 장군님 어떻게 이 중요한 군사 요충지를 적들에게 내놓습니까? 저쪽은 표현이 적이에요. 자기들끼리 상부보고 하는 거 보면 회담에서도 저희들끼리는 그러니까 적들은 뭐 하고 이렇게 시작한대요. 어떻게 적들에게 그걸 내줄 수 있습니까?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이걸 내놓음으로 해서 우리 인민들이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으면 나는 이거 내놔야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당신네들 지금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난 이 결정해야 된다. 도망하지 말라.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입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개성공단 관련해서 통전부가 움직이면 괜찮은데 국방위원회가 직접 움직이면 꼭 나쁜 조치가 나옵니다. 그때 그게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쪽에 이른바 극좌파, 우리의 극우파에 해당하는 극좌파가 거기는 화해협력 반대해요. 자기 존재 이유가 없어지니까. 사실은 2002년 6월 29일 날 제2연평해전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현지 부대장이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나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있죠, 저쪽에. 당연히 있죠. 바로 저쪽에도 통일 원심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통일 구심력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저쪽 내부에서 조율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지금 질문지 온 거는 다 소화를 했는데 혹시 지금 저기 한 분 또 계시네요. 혹시 저한테 전달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쓰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좀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마이크를. 아니 차 시간 생각하고 일 벌려. 예. 여기서 굉장히 가까우실까요? 동대구. 가까워도 그렇지 아까 보니까 이 대구 택시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아니 승차 거부가 있어가지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여기 오는데. 반대편에서 타야 되는데 동대구역 이쪽에서 타가지고 1시간을 손님 태우려고 기다렸는데 이 3분 거리 오기가 너무 아깝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호백 선생님 질문이신데요. 이건 저도 장관님이 어떻게 답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한 질문입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건 평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무력 통일은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안 되고, 그리고 독일 통일을 지금 보통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동독 체제, 동독의 민심이 넘어오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서서히 동독의 사회문화 스타일이 바뀌게 만들고, 결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제도를 선호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총선으로 결정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 평화적으로 통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화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하려면은 월남처럼 무력으로 해야죠. 그러나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평화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다 보니까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정치 공동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쌀독에서 인심난다고는 아주 초보적인 상식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평화? 글자 풀이 좀 할까요? 화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표 화자 옆에 입구자입니다. 표가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골고루 들어가면 평화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치, 소득격차, 빈부격차, 지역격차, 먹고 사는데 이 수준차가 없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평화롭게 됩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잘 살고 막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 정도로 막 그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뭐 20조어치가 나와요. 그 처리 비용만 뭐 8천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러면서도 북쪽에 쌀 몇 톨 주는 걸 가지고 퍼주기니 무슨 뭐 그거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니 뭐 미사일 만드느니 그러는데 그건 정말로 벼가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골고루 들어가야 평화가 온다는 아주 초보적인 원리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적으로 하려면 먹는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예. 예, 장관님께서 독일의 기능주의적 통합이 이론으로 해서 남북 통일에 대한 말씀이 계시는데 저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정치적 통합. 지금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한 단계를 넘어왔는데 저는 참 20년 동안 계속 의문시되는 점 중에 하나는 남북한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당사국끼리의 기능주의적 통합 이론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너무나 길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군축이라는 경제 통합과 아울러 군사적인 하해를 위한 군축과 이러한 것도 동시 이행하여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신기능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능주의에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만 가지고는 정치 공동체까지 못 넘어간다. 그래서 그쯤 되면은 이게 정치적인 접근도 병행해줘야 된다. 그게 네오 펑셔널리즘 아닙니까? 바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다가 물론 이제 2년 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지나온 교류협력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서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는 것이 6.15 공동선언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7년 후에 나왔지만 14정상선언도 결국 6.15 선언 이후에 남북교류협력 결과를 총화하고 결산하고 그걸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맺은 합의가 정상간의 합의가 이 14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간의 회담과 정상선언 이거는 네오 펑셔널리즘에 입각한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군축 회담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유럽의 경우에 볼 것 같으면은 유럽의 뭐라고 합니까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게 처음에 이제 서유럽과 미국이 동유럽과 소련을 상대로 해서 경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활성화를 하기보다는 사실 도와준 거죠. 동유럽과 소련이 서유럽과 미국의 지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저는 헬싱키 프로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 연후에 75년에 시작했지만 서서히 소위 의존성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인권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작한 것이 소위 전략무기 감축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나중에 정치 공동체로 나가려고 할 때 그쯤에서 소위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임박했을 때 남북 간의 군축 협상을 할 수 있지 처음부터 군축 협상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의 성공 사례를 볼 때 상당한 그 시일이 지난 연후에 소위 의존성이 커져가지고 경제적 이익 관계 때문에 이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상대방과 좀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 섰을 때 그게 군축 협상이 됐건 군사회담이 됐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 대뜸 해가지고는 국방장관이 100번을 만나서 국방장관 사이에 우리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자고 100개 합의서를 만들어도 그걸 밑받쳐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관계가 없으면 그건 이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협력이라는 소위 베이스 위에 토대 위에 올라서는 상부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르크스 스타일 얘기지만 하여튼 경제협력이라고는 토대 위에 평화라는 상부구조가 올라설 수 있지 평화가 무슨 경제협력하고 병행이 된다? 그건 저는 순서상 안 맞고 소위 경제협력이 평화까지 가져오고 군축협상까지 불러온 것은 바로 헬싱키 프로세스
그것이 입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운데 남자분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네. 아, 기차 탈 수 있는 거예요? 9시 27분 났는데? 27분. 예? 그래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사는 평범한 시민 최휘정이라고 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아까 그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가장 크게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랑 간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자체가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조선족도 이제 민족 분열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반도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 작전권 자체가 미군한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제 미군 부대가 중국 국경선에 이제 인접하게 되니까 중국이 가장 통일을 싫어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이제 그런 기업들 이런 제조업 쪽에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싫어하고 미국도 만일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한반도 자체에 이제 미군 주둔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에 동북아 쪽에서 자기들의 영향권이 이렇게 좀 작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예, 평범한 시민 아니고만 무슨 상당히 아니야 뭐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질문인데 근데 주변 국가들한테 그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통일을 하려고 하면 아까 조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90명을 먼저 키워놓고 90명을 먼저 키운다는 얘기는 남북이 일색으로 7,500만이 우리끼리 살 거야. 너희들 좀 방해 좀 하지 마라. 그거는 그 원심력을 밀어내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 90력 강화, 후 원심력 약화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근데 독일의 경우에 이 시간이 많이 걸린 질문인데 이 평범한 시민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 설명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하세요. 학생이세요? 그래요. 90명이 커져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자꾸 서독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빨리 길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살겠다는데 그때 콜이 절묘한 통일 원심력 제거 외교를 시작합니다. 미국한테 가는 이거 우리가 꼭 그걸 그대로 모방해야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상황에 90명이 커져서 서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서가 높아지고 분위기가 그렇게 막 고조될 때 그때 가장 센 나라가 어딜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예단할 수 없어요. 중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90년 그 임박해서는 미국이 했었어요. 절대적으로. 소련은 쇠퇴해가고 있었고 통일의 같은 원심력이지만 소련과 미국이 한때는 국력이 비슷했었죠. 그러나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소련은 몰락해가는 국가였었습니다. USSR이 CIS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먼저 미국을 확 잡더라고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에 모자를 쓴 미군 5만 명은 그대로 있어줘야 된다. 우리가 통일되고 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정세가 좀 불안정할 것이다. 그때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당신네가 해주라. 필요에 따라서는 밸런스 역할도 해줘야 된다. 미국이 어떻게 그 통일을 반대합니까? 오케이. 소련. 경제가 이제 고두박질 치고 있는 소련한테는 차관을 제공하겠다. 동독에 있는 군대 끌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속담이 있죠. 이 군인들이 돌아가서 살 집이 없는데 그 집을 질 수 있는 돈이 없다. 그것도 줄게. 나가세요. 영국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예. 영국이 반대를 하는데 영국은 혼자 힘을 못하고 소련을 끌어들여서 우리 둘이 손잡고 독일 통일을 견제하자. 저들 통일되면 또 전쟁 일으킨다. 두 번이나 전쟁 일으킨다라니까. 이미 고르바초프는 늦었다. 이미 늦었다. 우리 힘이 없다. 마가레트 대처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미테랑 대통령한테는 콜이 매일 매일은 아니고 자주 전화하면서 어떻게 통일하면 당신 내가 편하겠는가?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주문하라, 요구하라. 통일의 원심력으로 될 수 있는 나라들,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나라를 한꺼번에 상대를 해가지고 이 격파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국가이익의 핵심을 찔러가면서 밀어내고 끌어들이고 그리고 혼자서 제풀에 쓰러지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선 구심력 강화, 후 원심력 약화. 그리고 원심력 약화는 상대국들의 국가이익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서 설득을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고립시키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구심력 먼저 키워놓고 봅시다 우리. 예. 원심력 약화는 그때 가서 대통령이 또는 외교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간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체제에 뭐 붕괴 요인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러나 지탱 요인도 있습니다. 체제 붕괴 요인도 있지만 지탱 요인도.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항상 병날 수 있는 발병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승하면은 병이 안 나는 거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병이 나는 건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체제에 이제 면역력이 있는데, 북한은 불행히도 우리가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바로 그 포악성과 독재 정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버팁니다. 체제로부터 10%만, 인구의 10%만 체제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고 이익을 배당받으면 그 10%가 나머지 90%를 찍어 누르면서 그 나쁜 정치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은 저는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러나 바로 그 정치적인 측면, 우리가 비판하는 바로 그 대목, 그것 때문에 매우 불행하게도 저 체제는 곧 죽을 것 같지만 갑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3년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 3년이 계속 와가지고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해가지고 쭉 봤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는 뭐 붕괴 얘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유독 북한 붕괴를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남북관계가.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이 붕괴 뭐 새벽에 도둑처럼 들어온다고 통일 그러듯이 무슨 통일도 뭐 도둑처럼 온다. 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위 희망적 관측이라고 그러죠. 북한 붕괴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 인사. 예. 마무리 인사하려면 또 질문 나오고. 자, 이렇게 제가 대구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날씨가 아주 안 좋은데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결국 아까도 그 대구 시민은 세 파가 있다고 통일 문제를 그 통일이 꼭 돼야 된다고는 파가 있고 안 돼야 된다는 파가 있는데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파 중에 정모의 강연을 들어오는 파가 있고 안 오는 파가 있다 이렇게 아까 상임 대표님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만 끝내지 말고 곱하기 10, 곱하기 100으로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팟빵에 팟캐스트 모아놓은 팟빵에서 한통속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그 한통속 페이지도 있습니다. 거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는 마지막 인사를 이 대구에 또 와야 되겠다. 한통속이 대구에 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